일본의 GDP는 최대 미국의 70% 육박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15% 내외 정도로 쪼그라들었거든요. 이 플라자 합의가 결정적인 트리거 촉발 요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일본 경제는 헤매는 발길이에요. 지금 쌀값하고 헤매는 게 사실 일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흥망성쇠에는 미국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는 걸 사실 주저앉힌 셈이죠. 중국의 스토리는 일본의 스토리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역시 미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중국 한눈만 팬다라는 전략은 오바마에 시작돼서 트럼프까지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 중국의 GDP는 미국의 7, 8%로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은 처음부터 시작될 수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브 대등광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미국의 전성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유럽과 떨어져 있으니까. 전쟁은 유럽에서 나는 거니까. 미국 본토는 너무 멀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연루가 되면서 미국의 산업 생산력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 40에서 50%가 전성기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게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입니다. 미국의 국제주의,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운명이 된 게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냉전기를 정점으로 이제 미국이 일단 월남전에서 코피 터지면서 국력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죠. 그러면서 최초로 미국의 GDP를 70%를 넘어선 게 바로 일본입니다. 1990년을 전후로 50%를 넘고 95년이 되면 70%를 넘어요. 그때가 일본이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를 기점으로 팍스 아메리카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기타 등등의 나라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인데 일본이 미국의 국력을 넘어선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인구는 미국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력 발전의 바탕에는 물론 스스로 근대화한 저력도 있지만 미국의 지원, 중국과 소련의 남하를, 특히 중국을 막기 위한 미국의 거점으로서 일본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 경제 부흥에 미국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강해져야 중국을 막으니까. 중국과 일본은 서로 왼수니까. 사실은 일본의 부흥의 원인도 사실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전국 일본이 1949년 중국이 공산화하면서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패잔병이 아니라 동맹군이 일시에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6.25 한국전쟁의 특수를 누리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어디 터졌는데 원자폭탄 2발이나 맞았는데 이런 느낌을 넘어서서 원래 일본이 서방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서방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옷도 어떻게 돼요? 연미복 같은 거 입잖아요. 그리고 모든 어떤 건물들도 유럽, 미국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미국의 GDP 절반을 넘어서 70% 육박을 하니까, 소련도 전성기에 약 40% 정도였고 히틀러 제3제국도 미국 GDP 한 2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 그때 미국은 별 볼 일 없었어요. 1910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GDP의 35%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뛰어넘으니까 미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 당시에 일본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일본은 군대가 지금도 없거든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무임승차에서 경제력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목표는 경제였죠. 안보보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했던 이코노믹 애니멀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일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소니, 워크맨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기술력이죠. 워크맨, 도요타 자동차. 그 두 가지, 소니와 도요타 자동차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미국 뉴욕에서 도요타 자동차 타고 소니 워크맨 헤드폰 끼면 최첨단이었거든요. 그게 미국 뉴요커들의 최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건물주나 대기업 사장들이 다 일본인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한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일본은 패권, 그러니까 외교안보적, 그 다음 글로벌 패권, 여기까지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무임승차에서 경제 대국을 만들려고 했던 게 그때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도 미국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1985년에 이제 플라자 합의,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이 모여서 미국 약달러,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라들은 화폐 강세가 되는 이 합의를 도출해요. 그게 1985년입니다. 1985년 정도 되면 일본의 GDP가 미국 GDP의 약 40% 전에 육박을 하고 90년대 전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95년을 정점으로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GDP는 최대 미국의 70% 육박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15% 내외 정도로 쪼그라들었거든요. 이 플라자 합의가 결정적인 트리거 촉발 요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일본 경제는 헤매는 발길이에요. 지금 쌀값하고 헤매는 게 사실 일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흥망성쇠에는 미국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는 걸 사실 주저앉힌 셈이죠. 사실은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그 틈새를 파고들었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의 지도부는 미국과는 자웅동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죠. 왜? 중국이란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일본 혼자서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이 숨어있죠. 그리고 일본 나름대로의 세계 전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미 사망했지만 아베 전 총리의 외교가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라고 했어요. 지구본을 놓고 일본이 내려다보는 거죠.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거죠. 일본은 한번 세계 패권에 도전했잖아요. 태평양전쟁 때. 물론 그때는 패배가 예정돼 있었죠. 왜냐? 그때 일본 GDP는 미국 GDP의 13%밖에 안 됐거든요. 끝까지 가면 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일본에 대한 원유 공급, 자원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안 그러면 말라 죽거든요. 그 상황에서 태평양에 있는 미군 해군력을 일소에 제거하면 태평양은 무주공산이 되고 미국은 일본과 평화협상을 할 거다라는 판단이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찌됐건 일본은 세계 패권에 도전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전역, 버마까지 장악을 한 적이 있죠. 한반도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항상 세계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게 아베의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크죠. 트럼프 일기 때 처음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쓴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아베예요. 아베의 인도태평양 경영 전략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니까 트럼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미국과 짝짝꿍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마음속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그 칼날이 그대로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의 스토리는 일본의 스토리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역시 미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1949년 중국이 공산화하면서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일 동맹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축한 게 미국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미국이 주저앉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중국도 똑같아요. 지금 흐름이. 왜냐? 중국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실 중국과 소련이 거대한 공산주의 양대 진영이 마오쩌둥 초기에는 뭐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도 가고 할 정도로 스탈린과 마오쩌둥 갑을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사단이 발생을 하느냐? 1953년 스탈린이 급사를 하거든요. 마오쩌둥은 스탈린주의의 중공업 우선 정책, 강제 동원 정책, 개인 숭배 이걸 원했어요. 왜? 중국은 겨우 49년에 공산화를 했으니까 스탈린은 20년대 후반 28~29년에 직접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그런데 스탈린이 너무 가혹한 정치를 하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민을 죽인 건 사실은 스탈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을 당시에 소련 인민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직접 처형한 사람들만 100만 명 내외,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둔 사람만 2천만 명 내외, 그중에 10%는 사망. 그 다음에 강제적인 농토 집산화 과정에서 800에서 1500만 명 사망.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중 사망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들이에요. 인해 전술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은 후르시초프는 탈스탈린, 스탈린주의를 배격하고 정치적 통제 약화,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소비품들을 많이 나눠주고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탈스탈린화 정책을 펴고 싶었거든요. 근데 스탈린을 따라하고 싶었던 모택동은 후르시초프와 충돌한 거죠. 후르시초프 보고 수정주의자, 후르시초프는 마오쩌둥 교조주의자. 이러면서 둘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문제가 없었죠. 영토 문제가.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면서 우수리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64년부터 69년까지 서로 군사적 긴장. 그러면서 69년에 드디어 무력 충돌을 벌입니다. 양쪽 사상자가 수천 명이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사회주의 두 국가가 왼수가 된 거죠. 그랬더니 닉슨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간질 정책을 펴죠. 그러면서 키신저를 보내고 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적의 적은 내 친구니까 소련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978년 드디어 덩샤오평이 개혁개방 정책, 시장화 정책을 펴니다. 사회주의를 사실 버리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흑묘, 백묘. 고양이의 색깔은 안 중요하다. 쥐만 잡으면 된다. 색깔은 이념인 거죠. 왜? 그 이전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부르주아 봉건 사상 철폐한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 숙청하고 공자 사원 허물고 불교 사원 허물고 그다음 대약진 운동, 노력동원 운동 이걸 통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3천만 명 내외라는 설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덩샤오평은 색깔이 무슨 필요해? 먹고 살아야지. 실용주의를. 마침 79년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겠어요? 너 나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겠죠.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한정 지원을 합니다. 제2국 대우, 무역, WTO 가입 이러면서 중국 성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죠. 소련을 잡을 수 있고 중국을 키우면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미국의 꿈은 허물어졌죠. 중국은 경제는 시장화됐지만 독재는 더 강화되는 체제로 갔고 그리고 드디어 미국이 일본처럼 미국 GDP의 50%를 넘어가는 게 오바마 정권 때예요. 오바마 정권이 2009년이거든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출범할 때 안 되겠다. 이놈 잡아야 되겠다. 라고 피벗 투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니다.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 유럽의 안보 위협이 사라져. 지금 러우 전쟁은 지들끼리 싸우는 거고 구소련권끼리. 미국이 셰일가스에 성공하면서 에너지를 자급하니까 중동이 안 중요해. 유럽과 중동에 있는 병력을 빼서 아시아에 집중한다. 누구 잡으려고? 한 놈 잡으려고. 중국 잡으려고. 이게 리밸런싱이에요. 재균형 정책. 그런데 오바마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때 미국이 코피 터졌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걸로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두 번째 경제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잡는데 중심을 못 잡았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들어서서 오바마의 피보트 아시아를 오히려 확장해요. 아시아를 인도 태평양으로 확장합니다. 자, 인도는 왜 그러느냐? 인도를 잡으면 인도와 중국은 왼수거든요. 왜? 1962년에 중인전쟁. 중국과 인도가 전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왼수죠. 지금도 영토분쟁, 카시미르의 악사이친과 라다크죠. 맨날 몽둥이과 싸우는데 판공호수에서.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위쪽에 아루나찰 프라데시죠. 여기도 지금 영토분쟁이거든요.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을 서쪽에서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하면 태평양에 또 어떤 나라가 있냐? 미국의 동맹이 호주. 호주는 남쪽에서 남태평양에서 중국을 막아요. 경쟁 관계. 일본은 언제나 왼수니까 동쪽에서 막죠. 이게 쿼드예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더 강화하는 거죠. 자, 트럼프 1기 실패하고 바이든으로 들어오죠. 바이든이 모든 거 트럼프 거 싫어. 그러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잘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더 확장해. 그래서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모으는데 회의를 하는데 중국은 안 부르는 거죠.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들을 불러들여서 중국을 더 포위하겠다는 거죠. 더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이게 들었었죠. 지금 결국은 관세전쟁으로 휴전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중국 잡겠다는 거예요. 왜냐? 3월에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임시국가방위 전략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이든 때와 완전히 달라요. 뭐냐? 미국은 본토방위. 이건 뭐 당연히 본토방위죠. 그 다음에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 중대만 갈등에 집중하겠다.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게 뭐예요? 중국만 잡는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2023년에 드디어 미국 GDP의 76%까지 올라갑니다. 정점이 일본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중국 한눈만 팬다라는 전략은 오바마에 시작돼서 트럼프까지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 중국의 GDP는 미국의 7, 8%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는 무작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몇 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싸우면 중국이 더 다칠 거다 그랬는데 중국이 수출하는 건 다 미국 시민들이 대량 소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일기 때 정권 재척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부터는 핀포인트 방식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정밀 분야에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중국이 뭐 AI라든지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 뭐 로봇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건 부분적일 뿐이다. 전방위적으로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중국의 발전은 바오치 7% 이상 성공해야 된다. 보치 1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깨졌어요. 5%도 이제 어려워요. 중국은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이 안 되면 취업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겠지만 이 상태로 가고 있다. 차이나 피크다 지금. 그 다음에 일부 첨단 분야에서 성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제조업 전반에서 부진을 보이니까 이미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불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저임의 메리트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요 이제? 베트남, 인도. 인도가 막 고도 성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견디기 힘들 거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계. 일부 첨단 기술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건 고용을 동반하지 않아요. 제조업 전체가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 부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공급지로서. 그리고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운동화나 티셔츠 같은 걸 만들 이유는 없다. 우리가 만드는 건 탱크, 반도체, 이런 첨단, 이런 것들이다 말을 했거든요. 그게 미국의 본심이거든요. 이 첨단 기술 분야 절대로 중국의 절대 우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소비품들은 중국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요. 원산지가 다르면 중국이 아니면은 미국이 견제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 어떤 문제를 동반하느냐? 그러면 중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죠. 고용이 안 되잖아요. 기업이 돈은 벌겠지만. 그럼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는 중국이, 이 중진국도 아직 진입을 못 했는데 이 수준에서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안이 커지게 돼 있죠. 중국은 사실은 상당한 위기다. 중국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의 문제입니다. 모든 제국은 사실 폭력만으로 제국을 유지하지 않아요. 몽고도 저항하지 않으면 자치를 인정해주고 그 문화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존속한 거잖아요. 로마도 모든 자기들이 지배했던 제국의 자치를, 그러니까 유대도 자치를 했잖아요. 통독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한 자치권이 있었어요. 모든 제국은 포용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얄밉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죠? 선교사 보내고 지원해주고, 그다음 미국 표준 전이시키고. 그 명분은 뭐예요?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보편적인 랭귀지거든요. 물론 그 랭귀지에는 미국의 사실은 패권주의가 숨어 있죠. 근데 중국은 안에 우리 공산당 독재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가지고 어떻게 세계와 교류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영화가 베를린에서 상 타나요? 중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능가하나요? 한류를 능가하나요? 한류는 보편적인 랭귀지를 타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장진호 같은 거, 국뽕영화, 중국, 이게 뭐 1위가 갑자기 1위가 되고, 이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보이죠. 외교도 전랑외교.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는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국 상품의 옷을 입고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쓰고, 이거 없으면 한국 경제 물가 막 천정부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프트 파워의 부재, 이거는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때이른 차이나 픽, 또 13,000불이지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요. 내륙은 거의 뭐 1년에 $1,000 갖고 사는데 이 상하이 이런 데는 아파트가 몇십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진핑 독재, 소프트 파워의 부재, 첨단 기술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은 처음부터 시작될 수도 없다. 그러면 미국은 온전하냐? 미국도 지금 떠오르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죠.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맹도 등쳐, 돈만 주면 적은 포용해, 36조 이상의 국가부채, 달러, 5경이 넘죠. 매년 1조대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제조업 공동화. 1인당 GDP가 86,000불인데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트럼프 말대로. 그럼 첨단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저렇게 비싼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바이든 정부는 활용했거든요. 근데 보조금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관세 정책? 저건 후유증과 상처만 남길 거예요. 이 관세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결정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 무역적자, 제조업 공동화, 이걸 해결한다? 안 되죠. 미국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때 지구 경제의 절반까지 차지했지만 지금 25%에서 계속 하향한다. 미국의 절대적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1위겠지만 상대적 비중은 계속 줄어간다. 우리만 해도 벌써 세계 11위 컸잖아요. 경제력이. 인도도 클 거고 베트남도 클 거고 계속해서 세계 전체의 비중에서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힘이 없으니까 이제 나도 돈 좀 받아야겠어. 내가 맘대로는 못해. 바이든도 똑같았죠. 동맹을 중시했지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여전 같지 않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함께 가자, 응, 얘들아 라고 점잖게 말했던 거고,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하고 이렇게 예쁘게 온 거고, 트럼프는 세수 안 하고 그냥 얼굴 푹 들이밀고 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는 크게 보면 미국의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측 다 국력이 급성장하는 게 아니라 약화될 거다. 이게 다극화입니다. 다극화. 그 다음에 무극화예요. 무극화는 뭐냐? 아무도 이제 국제 분쟁에 책임을 안 져요. 냉전기 때는 책임을 졌잖아요. 각자 진영에서. 그러니까 월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거엔 전쟁이 없어요. 질서를 지키니까. 냉전기 때 역설적으로 분쟁이 작아요. 근데 냉전이 끝나니까 소련은 무너졌고, 그러니까 소련이 지키던, 소련이라는 조폭이 지키던 그 지역에 거기 여기저기 이제 잡범들이 튀어나오면서 분쟁이 있는 거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전쟁, 그 다음에 체첸 1차, 2차 전쟁부터 시작해서 러우 전쟁, 비공산권도 계속 걸프전 1차, 2차 전쟁, 아프가니스탄, 후티 대전, 중동 사태 계속 분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도 정리를 못 해요.
정리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다극화하고 무국하면 불안하죠. 다들 무기 사잖아요. 뭐 K방산 지금 날개를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국제적인 글로벌 불안정성으로 이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면 어떡하죠?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변하죠. 돈 안 쓰고 가지고 있고 변화와 혁신보다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가치에 안주하죠. 이게 글로벌 우경화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경화고 자민족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전 세계에서 이런 우경화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AfD 극우 정당이 2위, 영국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국 개혁당 극우 세력 승리, 포르투갈도 우익과 극우가 승리, 이태리 멜로니 총리는 무솔리니의 후예, 프랑스 극우 르펜의 약진, 아르헨티나 극우 대통령. 그 다음엔 이렇게 불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트롱맨들이 펼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스트롱맨, 강한 근육질, 푸틴 맨날 옷 벗고 이러잖아요. 트럼프, 아베, 시진핑, 에르도안 이런 인물들. 이 불안한 시기에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보다는 나쁜 놈이어도 강해 보이는 남자, 나쁜 남자 신드롬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우경화와 스트롱맨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 도생의 시대. 냉전기처럼 강한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냉전기 때는 어떻게 됐어요? 공산권의 글로벌 공급망 하나 있어서 지들끼리 먹고 살았어요. 자본주의의 글로벌 공급망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두 개였어요. 두 진영은 따로 놀았어요. 그 다음에 이념이라는 세멘트.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념만 있으면 나쁜 놈 무조건 내 친구,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공급망이 하나잖아요. 초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념이라는 세멘트가 있나요? 없죠. 바이든이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에 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제일 비민주적인데 그거는 이념적으로 엮여질 수가 없죠. 민주주의 정도가 다 다르고. 그렇게 보면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